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수요 집중 오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대로 몰리면서 이 빌라가 끝이냐, 내 집 마련 기회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아파트만 이제 계속 쭉 얘기하시다가 네. 오늘은 이제 빌라를 잡았는데 요즘 임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이렇게 네. 타셨어요? 빌라 때문에. 빌라 돌아다니셨어요? 오늘을 위해서? 네. 오늘 빌라도 집- 인정 네. 많이 했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오랜만에 뵀으니까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 한번 평가를 어느 시점인지 좀 해주세요. 와, 지금의 시장 진짜 중요한 운명의 날이 이제 5월 두둥. 9일, 두둥. 네. 5월 9일인데, 뭐 저는 이미 뭐 두둥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 같아요, 이미 느낌은. 시장에서는 네. 3월 21일이 아마 정점이었던 것 같고요. 매물이 가장 많이 나왔고, 네. 급매물도 3월 중순 전에 초급매는 다 거래가 됐었고요. 네. 4월까지는 괜찮았는데 4월 중순 넘어가니까 분위기 자체도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동산은 통계를 보더라도 네.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 뭐 0.15, 0.1 뭐 이게 숫자, 네, 네. 이 디지털적인 숫자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 그렇죠. 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4월 중순부터 강남은 이미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추세였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0.뭐에 꽂혀 있다 보니까 계속 하락이야 라고 하는데 이미 분위기는 반등을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강남 쪽은 저는 이미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리는 경향들. 잠실에 제가 며칠 전에 잠실도 임장 다녀왔거든요. 네. 이미 집주인들 호가 올리고 그러니까 1월 가격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시 제자리로 간 거네요. 일장춘몽 그냥 2월 3월에 그 잠깐의 그 네. 파티 끝나고 다시 1월로 신데렐라 파티 끝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이 그거잖아요. 5월 9일 지나면 그렇죠. 폭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정책실장께서도 야 완만한 상승이지 무슨 폭등이야 라고 했다가 상승을 한다고? 완만한 상승도 상승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저도 폭등 가능성은 강남은 네. 당장 폭등하기에는 집주인들이 매물 회수하고 호가를 올리잖아요. 네. 매수자들이 바로 붙으면 폭등할 수도 있는데 매수자들도 그러지 일단 않겠죠. 대출 안 나오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2월, 3월 급매물 맛을 봤는데 당장 뭔가 올린 호가를 따라가기에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간을 좀 보겠죠. 네. 그래서 네. 간 보는 게 저는 8월까지 보고 있어요. 8월까지요? 꽤 기네요. 왜 7, 8월이 원래 비수기고 그렇긴 여름 휴가기 하네요. 때문에 네. 좀 쉬고 여름 휴가는 쉬어야 되니까 보통 여름 휴가 끝나고 네. 추석 음. 이번 9월이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석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맞물리겠다. 추석이 정말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정부도 아마 그 전에 뭔가 세제 개편안을 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추석 때 터닝 포인트에서 반등하는 걸 막으려는 노력과 시장이 이제 맞부딪히는 게 이제 강남의 현상이고요. 그 외 지역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15억 아래 구간들은 전세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도 올라가고 빌라도 올라가고 다 지금 오르는 다 것 올라가는 같아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은요. 서울은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새롭게 빌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도 빌라 논란도 좀 시끄러웠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전세 사기 직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좀 잠잠해지다가 요즘 최근에 거래가 많다는데 실제로 많아요? 어때요? 거래 뭐 엄청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인기 이게 그건가? 아파트를 보다가 이제 이렇게 시선이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이유가 있는 어찌 됐든? 거고요. 2022년, 2023년만 하더라도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사면은 안 돼. 그렇죠.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빌라가 네. 왜 그때가 힘들었냐면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빌라가 이제 어떻게 음. 움직였냐면 신축 빌라를 짓잖아요. 네. 지으면 제가 이제 건축하시는 업자예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짓잖아요. 그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양을 하면 분양을 받는 사람은 온전히 대출 받아서 내가 입주하려고 사시는 분도 일부 있겠으나 대부분 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삽니다. 갭 투자를 하는데 네.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50%대잖아요. 네. 그러면 10억이면 전세가 5억, 내 돈이 5억 들어가는데 빌라를 예를 들어서 한 4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 3억이라면 자기 돈은 한 3천에서 5천 정도 투자하고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맞추면 네. 좋잖아요. 야, 너 3천, 5천으로 아파트 살 수 있어? 못 살 것 같은데 서울에 도심에 빌라 하나 사. 개발될 수도 있잖아. 그런 논리로 이제 많은 분들을 샀는데
이제 전세 사기가 빵 터지잖아요. 그렇죠. 세입자들이 야 거기 들어갔다가 내 전세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안 할래. 세입자가 싹 설물 빠지듯이 빠집니다. 그러면 투자하려는 분들이 이제 계약서 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씁니다. 계약서 쓰고 한 6개월, 1년 후에 입주할 때 이제 파신 분들의 네. 우리가 전세 맞춰 줄 테니까 너는 5천만 준비해.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전세 사기가 빵 터져서 세입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계약 해제. 야, 너가 전세 맞춰 준다며. 나 5천밖에 없는데 어떡할게요? 3개월, 6개월에도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파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규 공급 물량도 줄어들게 되고 공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2023년까지. 그리고 이제 은행은 또 뭐가 맞물렸냐면 네. PF. 아, 레고랜드 그렇죠. 사태부터 네. PF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은행들도 저는 은행도 참 뭐 비판하고 싶은데 욕을 하고 싶은데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제가 들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막 잘 될 때 있잖아요. 2020년, 2021년 이럴 때는 은행의 대출 영업사원들이나 네. 직원들이 와서 골프 접대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제발 우리 은행 대출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황제 취급하듯이 막 극진히 대우를 하다가 PF 문제 터지니까 대출 회수하세요. 에? 아니 대출 받아라 그래서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좀 기다려줘야죠. 안 됩니다. 우리도 급하니까 빨리 내세요. 회수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도나신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또 빌라 공급이 그때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빌라가 1년에 많이 공급했을 때는 서울에 한 2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거든요. 네. 꽤 많이 됐는데 그러네요. 작년 기준에서는 한 2, 3천 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와, 차이가 크네요. 신축 빌라 공급이 일단 많이 줄었다라는 건 굉장히 특징이고 이제 전세 사기는 최근에는 이제 거의 안 생기잖아요. 그쵸. 이미 예방도 하고 있고 안전 대책도 나오고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그쵸. 뭣도 모르고 이제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알기 때문에 두들기고 알지. 가죠, 사람들이. 두들기고 가지. 예, 예. 그 전만 하더라도 전세 사기에 대한 개념도 잘 없던 시절이죠. 맞아요. 그게 언젠가부터 생겼어요, 인식이. 왜냐하면 전세는 올라가는 거라는 관념? 그쵸. 그러니까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했어. 전세가 2억인데 내가 3억을 불러서 맞춘 거야. 사기를 했는데 2년 지나니까 전세가 3억 5천이 되네? 그건 전세 사기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 지금까지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때 2022년 네. 미국이 긴축하면서 모든 게 이제 뒤집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기망이 들통난 거. 그래서 안 좋았는데 2024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맞아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물량도 줄어들었고 또 서울시가 뭐 많이 했잖아요. 했죠. 수단도 많이 만들었고, 예. 신통, 모아, 뭐 예전 정비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야, 소규모는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줄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막 하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구이동인가 어디 보게 되면 10년 안 걸려서 되는 곳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또 신뢰감도 올라가고 하죠. 야, 이거 되는구나. 그쵸. 라고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2025년 작년부터 이미 분위기는 달라졌고요.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고 올해는 더 날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맞물리는 게 중에 하나가 그만큼 아파트 가격도 너무 올라갔고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도 못 받고 이런저런 그런 못하는 것들이 제한이 많이 생기면서 또 눈이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크죠. 지금 그쵸. 그 과거 때처럼.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아파트 대체제잖아요. 오피스텔, 빌라는. 그쵸. 대체제의 특징이 뭐냐면 꽁 대신 닭이잖아요. 얘는 닭이야. 아파트가 꽁이라면 같은 값이면 이제 꽁을 먹고 싶잖아요. 네. 아파트 먹고 싶은데 아파트가 먼저 올라가거든요. 항상 비싸. 대출도 안 나와. 그리고 너무 비싸. 너무 비싸고 대출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꽁이 너무 비싸. 그 꽁 잡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닭이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배고픈데. 그래서 이제 닭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발생한 현상이죠. 꽁 대신 닭 전략인데. 근데 이게 실수요자만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투자 전략으로 몰리는 사람이 많으면서 이 두 개의 단체들이 근데 이게 경계가 맞물리잖아요. 모호해. 그쵸? 이게 투자와 그래요. 실거주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하나 더 사진 않습니다. 어차피 주택수가 잡히기 때문에 다주택가 주택이 늘리지 않는데 어떤 분들이 최근에 많이 사냐면 이제 꽁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아파트를 못 구하니까 빌라를 산다? 네. 야, 그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빌라는 잘 안 오를 수도 있고, 빌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정비 사업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모아라든지, 네,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 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옛날에.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멀리까지 보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아파트는 난 어. 못 사. 내 최근에 보게 되면 분양가가 이제 강북도 그쵸. 전용 8사가 17억, 18억 가잖아요. 못 사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도와주지 않으면. 이젠 현실 도와줘도 힘들 것 같아요. 부모님 능력이 아주 좋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좀 더 노력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못하죠. 이놈아 내가 너 키우느라고 돈 다 썼다 이놈아.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실제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안 되고 그러면 왜 이게 미래가 있냐면 박원순 네. 전 서울시장 시절에 390개가 넘는 구역을 해제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시 추진이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추진하냐면 해제가 언제 많이 됐냐면 이제 네. 시대 흐름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해제한 건 아니고 2010년, 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았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재개발도 안 되는데 분쟁도 생기고 뭐 구역 지정돼서 뭐 팔지도 못한다 그러고 생 난리를 치니까 그쵸.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제 서울시장이 요건을 완화시켜서 쉽게 구역 해제를 시켜준다라고 하니까 네. 너도 나도 막 해제를 합니다. 390개가 넘는 구역이 해제가 돼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해제가 됐는데 저 옆 동네 보니까 아파트가 되네. 그치, 되지. 올라가네. 네. 장인 뉴타운만 하더라도 이제 이번에 그 정원 후보가 장인 뉴타운에서 이제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장위 14구역에서 아마 발표를 한 것 같은데 13구역, 14구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구역 해제가 됐던 곳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신통으로 시작을 하는 곳들인데 이분들이 왜 시작을 하냐면 옆에 쓱 보니까 장위 4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마 작년에 입주한 것 같습니다. 장위자이 레디언트. 네, 생각나요. 그게 2022년 12월에 일반 분양을 했거든요. 9억 전용 8사가 이제 9억대도 미분양이 났는데 그 사이에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올라가잖아요. 네. 최근에 보니까 전용 8사가 17억 정도예요. 17억. 17억? 네. 자, 구역 해제된 곳들은 이제 마음이 어때요? 야, 이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지. 우리가 뭔 짓을 한겨? 우리도 했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되니까 모델이 나오잖아요. 성공 모델들이 그렇죠.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180도 틀려져서 조합원들도 으쌰으쌰 하자. 신통이든 뭐든 다 좋다. 하자. 추가 분담 제일 말하는 게 이제 너 추가 분담금 감당할 수 있어? 그렇죠. 한 7억 나올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이냐면 추가 분담금? 그걸 왜 지금 고민해? 추가 분담금 낼 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거 먼저. 사업이 끝날 때 추가 분담금을 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저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사업이 잘 진행된 거고 정비구역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정비 계획 세우고 구역 지정을 해요. 요거는 서울시장 권한이에요. 네.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뭐 건축 심의받고 건축 심의도 서울시 권한. 추진위나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계획이나 관리 처분은 구청장 권한이에요. 저희 역할이 좀 다른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단계로 밟아갈수록 가격은 올라가죠. 그리고 난 사업 시행 계획인가 받고 피 매덕 받아서 팔래라는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투자금 자체가 틀려요. 물론 구역에 따라서 네, 그렇겠죠. 이 방송을 보고 재개발은 소액으로도 가능한 거야. 뭣도 모르고 한남 뉴타운으로 가면 안 되죠. 쇼크 받아서 쓰러질 수도 네, 있습니다. 그쵸. 30억, 40억 정도 모르기 때문에. 와, 아파트랑 다를 게 없어. 한남 뉴타운이 2015년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4억, 5억 가지고도 투자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네.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성공 모델들이 또 로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지금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장대하리라 이런 전략으로 최근에 빌라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동네가 어디예요? 저는 골고루 다 뜨거운 것 같은데 그래요? 최근에 뜨거운 동네는 장인 뉴타운이었어요. 그쵸. 네. 정원호 후보가 이제 네. 14구역에서 발표했는데 왜 뜨거웠냐면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장위가 어떻게 최고예요? 더 좋은 입지들이 엄청나게 많죠. 성북구. 네. 장인 뉴타운이 어디냐면 북서울 꿈의 숲이 있거든요. 네. 옛날 드림랜드. 그거 남쪽이
장인 뉴타운입니다. 아. 6호선 라인으로 네네. 돌고지역도 있고 석계역 있고 이제 그쪽이에요. 거기가 15개 구역이 있거든요. 네. 커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크다. 뉴타운 중에서 최대인데 거기가 다 개발하게 되면 지금 일부는 입주했고 네. 일부는 이제 막 추진하고 있는데 15개 구역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다 끝났다? 완공했다면 3만 세대의 신도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규모의 경제거든요. 네. 구역 하나만 새 아파트가 딱 돼. 그러면 그냥 신축 아파트로 끝납니다. 네. 주변 동네에서 깨끗한 신축 아파트. 근데 대규모로 개발이 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죠? 학교, 그렇죠. 편의시설, 그리고 인프라가 딱 인프라가 갖춰지고 아파트가 딱 생기면은 일단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에서는 1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용 84가. 17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잖아요. 네. 중산층 이상. 소득 수준이 높은 유효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 교육 환경이 그렇죠. 달라지겠지. 돈 있는 유효 수요가 들어오면 교육 환경이 틀려져요. 학교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럼요. 달라지겠죠. 학교 분위기가 180도 틀려집니다. 교육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마포 뭐 마용성 얘기하잖아요. 마포가 20년 전에 맞아요. 공덕이나 아이언의 그거 그쵸. 속된 말로 뭐 똥꼬리라 불렀잖아요. 완전히 비 오면 난리. 거기 재개발하니까 요즘 어때요? 마용성이 되죠. 진짜 좋잖아요. 옥수금호동도 똑같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거기가 네. 뭐 경사도까지 있어. 옥수금호동은 그 경사가 지금은 달라 보여요. 멋있어 보여. 한강뷰도 나온대. 달라 보여요. 와, 이 경사도 때문에 한강뷰 나온다고 더 좋대. 이게 한 개가 개발돼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 규모의 경제가 통하다 보니까 지역 도시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네. 장인 뉴타운도 똑같은 거죠. 3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우와 10년 후에는 진짜 몰라보게 달라지겠는데 지하철역도 있네? 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데 가격 메리트 제일 중요한 거. 10억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파트 사지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3억? 2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없어요. 아파트는 못 사잖아요. 네, 아예 접근도 못하죠. 지금 상계동 가도 아파트 3억 가지고 사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장인 뉴타운 가보면 이제 구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몇 달 전에는 더 소액으로 들어갔고 지금 또 한 2억 5천? 그래요? 3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 2억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빌라. 그러면 빌라인데 이게 미래에 이제 아파트가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이게 금방 될 것 같아. 막 부푼 꿈을 안고 사는데 일단 로또를 10년 묵혀둬야 된다. 10년 후에 결과가 나온다 정도로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북구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 이런 데가 좀 거기는 좀 더 비싸요. 네, 근데 거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 가치를 본 거겠죠. 실소에도 광진구도 있겠지만. 이제 뭐 구이동이나 네. 자양동은 더 비싸고요. 구이동 또 이제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그 근처에 신축 아파트들이 20몇 억씩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이동에 신통 뭐 진행되는 네, 곳들 또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 한 5억, 한 6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요즘 그런 숫자 듣기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야, 무슨 빌라를 5억, 6억 그쵸. 주고 사라고 했는데 고급 빌라야? 막 이랬는데. 고급 빌라야? 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20매덕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입지도 좋기 때문에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징검다리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짧진 않지만. 징검다리가 저는 선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못 사니까. 이제 남는 게 이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아니면 전세로 가야 되잖아요. 전세도 요즘 못 골라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러면 전세가 없기 때문에 월세로 가거나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거나 돈이 부족하면 빌라를 사야 되는데 빌라가 또 하나 장점이 있잖아요.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로 껴 있어요. 그러면 입주해야 돼. 야, 빌라에 어떻게 입주하지? 빌라는 토지거래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구역에 따라서 물론 신통은 토지거래가 대상인데 그것도 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입주를 안 해도 돼요. 실거주 의무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메리트가 커요. 엄청 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월세나 전세나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물론 뭐 세대 분리를 해야 주택수 잡히니까 최근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갭 투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어. 하나 사두잖아요. 한 3억, 4억 가지고 전세 깨고 사두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미래 가치까지의 어떤 트렌드가 희망도 됐다? 있고. 그러면 더 좀 생기니까. 뭐 당장이 뭐 어떤 네. 뭐 가시적인 성과나 시세 차익이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심리적 불안감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 전세 가격 올라가면 어떡하지? 월세 올라가면 갑자기 어떡하지? 임장을 가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네. 모든 시대 흐름이 저는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매물도 잘 없어요. 많이 나갔어요. 거래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근데 세제 혜택도 크잖아요. 세제 세제 혜택 보니까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자 그렇죠. 네. 내게 되면 빌라는 사업자가 나와요. 아파트는 안 나오는데 네. 빌라는 또 사업자도 나오고 또 생애 최초 청년들 있잖아요. 네. 취득세도 또 200만 원이니까 감면해 주네.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은 내 집 마련의 가장 최저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청년 신혼부부들한테. 청년 신혼부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혼자 있는 미혼? 충분히. 네. 그래서 주택수 늘리는 전략은 맞지 않아요. 내가 집이 한 채, 두 채가 있는데 하나 더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무주택인데 불안해. 네. 그럼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안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지는 못하겠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미래 가치가 더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는 그리고 생각이 또 들어요. 서울이고 그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그거죠. 왜 서울이 먹히냐면 서울은 땅이 없거든요. 네. 지금 공급 때문에 난리잖아요. 뭐 어느 여당이든 네, 야당이든.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막 치열하니까 오세훈 후보, 네. 정원호 후보, 오세훈 후보 붙었는데 저는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느 후보든지 간에 뭐 다 비슷해가지고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뭐 운세권 이거는 네. 뭐 그냥 일반적인 거고 신통이냐 착착이냐 뭐가 틀려. 제가 볼 땐 똑같이 신통이 12년이잖아요. 네. 17년에 12년으로 단축하니까 우리는 10년. 예전에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250만 원 공급하니까 다음에 우리는 270만 원, 우리는 300만 원 막 불러대듯이 네, 이것도 이제 저는 그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경험 있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구역 해제를 한 뜨거운 맛을 지금 부메랑으로 받고 있잖아요. 아마 말은 못해도 지금 정부 속마음은 그때 좀 하지. 그때 했으면 우리가 지금 1년에 그래도 한 4만 5천 원, 7천 원은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통을 안 받는데 왜 그때 구역을 해제해가지고 라는 마음은 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박원순 시장처럼 구역 해제를 한다? 야, 이거는 엄청난 비판에 시달리고요. 10년 후에 뭐 어느 당이든 간에 다 본인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장위 14구역에서 발표했잖아요. 공약을. 네. 왜?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구역 해제됐던 곳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는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후보가 돼도 된다. 그럼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소액으로 하나 사두겠다? 특히 이제 자녀들 집도 많이 사줍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녀, 나는 집도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사는데 우리 애는 어떡하지 저거? 평생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 저거 하나 사주고 그냥 빨리 독립시키자. 내 숙제는 끝! 하는 부모들도 저는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만약 당장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에 임장을 이제 보러 간다 치면 빌라 어느 쪽으로 좀 괜찮다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위치도 괜찮고 이런? 생각보다 찾아보면은요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제가 앞서서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관리 처분이나 사업 시행 계획까지 가면은 꽤 비싸요. 이미 이게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거든요. 구역 지정 단계다. 네. 앞으로 남은 게 너무 추진위도 만들어야 되고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건축 심의 받아야 되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 오래 걸리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저렴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당연하잖아요. 네. 이게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제거돼 관리 처분 임박했어. 그렇죠. 조만간에 이주하고 착공한대. 그럼 내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렴하게 팔 것 같아요. 비싸게 팔 것 같아요.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이런 걸 찾아야 돼요. 30대, 40대들이 좀 많잖아요. 젊잖아. 충분히 10년이라는 세월을 베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50대, 60대다.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 많이 봤거든요. 네. 아무리 좋아도 내 나이 60대에 10년 걸리면 70대고 20년 걸려버리면 80대인데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저는 딱 적합한 그럼 어느 지역?
찾아보면 구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요? 장위도 얘기를 했는데 아. 장위는 좀 먼 것 같아. 내 생활권하고 멀어. 그쵸, 뭐 회사랑 너무 내가 멀다든지. 돈이 한 6억 정도? 5억, 6억 있다 그러면 구이동에서 찾아봐도 구이동이 이제 그 지하철 2호선 네. 아니잖아요. 네. 구이동에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요. 동작구 상도동 쪽에도 그런 구역들이 진짜 우리가 너무 유명한 한남 뉴타운만 자꾸 봐서 그렇지 군데군데 모아타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천호동에 가도 있고요. 네. 구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원하는 집 홍제에도 있고 발품팔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전략 하네요. 그쵸? 요즘 또 네. 좋잖아. AI 네. 돌려서 쭉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쭉 나오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서울시 그 뭐 정보몽땅 뭐 있어요. 네네네. 그 재건축 사이트, 보는 예.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구역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 체크해가지고 AI 돌리고 검색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딱 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기본 조사 딱 하고 현장 가서 얼굴은 좀 타도 가서 부동산 사장님 가서 물건 조사는 어떤지 보고 상황 보고 지하철역과 거리도 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답 나오죠.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 1월부터 움직였거든요. 난 늦었나? 상관없습니다. 지나간 버스 삼성전자 한 달 전에 제 옆에 있는 분이 17만 원 할 때 꼭 사라 그랬거든요. 네. 나는 15만 원 할 때 살 거야. 라고 하다가 지금 2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못 사죠.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그건 이제 본인의 영역인데 집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버스 뭐 후회 한들 소용없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5억 6억으로 아파트 사기는 이제 힘드니까 물론 뭐 노원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 금액에 따라서 나는 2억 3억 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한강 벨트에서 좀 멀어지는 거는 감내해야 됩니다. 상계 뉴타운도 있고 그냥 5억 6억 있어 그러면 충분히 한강 벨트 쪽에 또 진행되는 사업지 충분히 들어가서 10년 베팅할 수가 있으니까 10년 자신 있다는 분들은 하시고 근데 10년 뭐 그거 아니어도 살고 있으면 되긴 하잖아요. 본인 입주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생애 최초 대출 받아서 입주하면 뭐 2룸, 3룸짜리 잘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뭐 봤던 굳이 물건도. 아파트에 살아야 돼 뭐 이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빌라 그러면 단칸방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빌라 얼마 전에 좋은데 현장에 많아요. 갔는데 뭐 3룸, 2룸짜리 방 3개, 2개짜리 일반 가정처럼 돼 있는 빌라들도 꽤 많아요. 투자금 뭐 5억, 6억 투자하면 한강벨트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입주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솔직히 저 같으면 내 집 아닌 아파트 전세 살 바에는 저는 내 집 빌라 살겠어요. 그게 내 더 집이잖아. 그리고 사실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이기도 돈도 해요. 아끼는 그쵸? 방법이고 나중에 이게 또 새 아파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장님 저는 이 고민도 돼요. 이게 늘 대출도 그랬고 집값도 그렇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입에서 입으로 돌리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규제가 되고 또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혹시 빌라에도 뭔가 제한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엄청 과열이 되면 근데 사회 문제가 되면 과열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그건 만만하지 아니에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님께서 이제 브리핑했잖아요. 네. 5월 4일에 기자분들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황금 연휴에 이게 웬 말이냐. 세종시까지 불러가지고 왜 이러시는 거야. 5월 6일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그 15억 아래 아파트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전세든 매매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그럽게 봐주셨어요. 올라가는 게 뭐 얘들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그렇죠. 그거를 불안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그럽지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15억 아래 구간 아파트라든지 이런 빌라를 규제까지 해버리게 되면 청년들이 진짜 대안이 갈 데 없잖아요. 없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이거 규제하면요 청년표 다 날아갑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갈 데가 정말 없어서요. 공공 임대든 공공 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제공해 주는데 들어와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빨리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건드리게 되면 그럼 전세라도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근데 전세 진짜 숨통을 조이는 안정시키려면 거죠. 전세 안정시키려면 입주 물량 많이 해야 되고요. 안 나오게 되면 토호제 풀어야 되고요. 대출 규제 풀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애서 외면하는 얘가 좀 뛰긴 하는데 날뛰는데 그냥 모른 척 그냥 뭐 안 본 척 저는 이런 전략을 앞으로도 쓸 것 같고 사회 문제가 된다 너무 심각해 이거는
너무 심각해요. 가격이 그러면 엄청 오르거나 건드리겠으나 이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가진 않을 거다. 기성세대들이나 네.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일부의 그렇겠죠. 청년들이나 예, 이런 예.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냥 눈 감아 줄 가능성이 저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금 정책 나올 거다 추석 전에 전망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뭐 매번 여쭙긴 하지만 이제 지금의 시장 상황 이미 우리가 3, 4, 5월도 겪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될까요? 나올 정책들. 이번에도 또 정책실장님한테서 또 힌트를 또 하나 얻자면 왜냐면 이제 말을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다른 예. 대로 이제 다 해가지고 정제해서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타깃이 누구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네. 그리고 초고가. 초고가. 요 세 개를 얘기를 했거든. 이게 형평성 문제다. 음. 그럼 여기에 답이 있죠. 초고가는 보유세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음. 조금 아프게 네. 조금 아프게가 이제 얼마나 올릴지는 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죠. 세율은 못 건드립니다. 세율 건드리면 그렇죠. 국회 동의도 예, 받아야 예. 되고 시끄러워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입비율을 올립니다. 그러면 초고가는 보유세로 좀 아플 것 같고요. 비거주 1주택은 이제 장특공제 네. 보유를 완전히 없애거나 한마디로 지금은 보유 10년 보유 40, 네. 10년 거주 40인데 이걸 20으로 줄이고 거주는 60으로 가든지 0으로 줄이고 80으로 가든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좀 네. 때릴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양도세 중과세 했죠. 네. 거기에 이제 보유세 조금 더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어디에도 빌라는 없네요. 없죠. 빌라를 규제하기에는 왜냐하면 역지사지해 보면 우리가 이제 정책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규제의 대상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면 이게 전쟁이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조세 저항의 대상이 너무 넓어지게 되면 전선이 확대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최소로 해야 돼. 네. 다주택자들 얼마? 집 있는 사람을 100으로 보면 다주택은 15%거든요. 15%와 전쟁을 해야지 이 100과의 전쟁을 하는 건 안 되거든요. 비거주 1주택자도 따지고 보면 7대 3이에요. 네. 거주가 7, 비거주가 3.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빌라를 건드려버리면 이거는 전선 확대이기 때문에 네. 못할 것 같습니다. 빌라. 또 방법 중에 하나가 기회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네. 지금도 됐고 앞으로도 되고 이제 물론 그거는 좀 버려야지. 막 투기 차원에서 이거 사면은 무조건 돼. 무조건은 저는 좀 빼고. 그럼 조심할 건 뭐 있어요? 빌라를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든 투자는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금방 될 것 같은 한남 뉴타운이 지금 막 3구역 뭐 얼마다 여의도 얼마다 막 우리는 결과물만 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련 저는 좋겠다. 둔촌 그쵸. 주고 아우 조합 실제로 제가 조합원한테 들은 얘기 아휴 우리 기다리다가 우리 뼈와 살이 녹았어요. 그냥 마음고생이 너무 그렇죠. 심해서 20년 동안 네. 그 인구의 세월, 시간과의 전쟁, 싸움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네. 버텨야 된다. 그래서 단기 투자 안 됩니다. 물론 뭐 나중에 팔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길게 보는 관점이 첫 번째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게 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최악의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수도 있고 사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00%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51% 이상이 되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를 생각하지 말자. 그 안 될 얘기는, 가능성도 보고 들어가야겠네요. 그 얘기는 네. 너무 영끌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아. 끌어모아서 신용대출 받고 이거 받고 엄마 노후자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산다. 저는 그거는 좀 몰빵은 반대다. 하지 말자. 왜? 네. 시간과의 최소한 10년과의 버팀? 주식도 보니까 능력이 되고 버티는 사람이 승자더만. 그렇긴 하죠. 무리한 대출 받은 사람들은 막 집값 주식도 네,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 그렇죠. 능력되는 사람은 그냥 덮어두더라고요. 느긋하게. 그러다가 쓱 한번 보면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빌라라는 게 이제 뭐 실거주까지 감안했을 때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볼 때 네. 아파트 이렇게 입주하기 전에 왜 집을 보잖아요. 네. 아파트랑 다르게 빌라는 요거는 꼭 봐라. 요거는 중요하다. 이런 게 좀 입주할 있을까요? 때? 네, 입주할 때. 내가 살 저는- 집인가 볼 때. 물론 내가 살 집이고 다 소중한데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0년 후에 이제 재개발을 바라보는데 그러면 물론 신축 빌라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긴 네, 해. 네. 근데 이왕이면 같은 구역이면 똑같거든요. 네. 이왕이면 오래된 것보다는 좀 몇 천만 원 더 주더라도 저는 좀 상태가 좋은 2016년, 17년에 지은 신축 건물이 하자가 좀 덜 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오래되면 내가 살든 누가 살든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물살 수도 있고 네. 도배장법. 요즘 그 도배장법도 돈도 엄청 해야 많이 되고. 들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구역 안에 좀 깨끗한 걸 선택하는 게 1번이고요. 제일 힘든 게 물 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하자, 문고리가 부러졌다? 괜찮잖아요. 수리해주면 되는데 네, 네. 뭐 물이 샌다면 이게 누수 공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 새는 거는 꼭 보자. 집이 약간 좀 누추할 수는 있어. 네, 네. 시설이 좀 노후될 수는 있어. 그래도 물은 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장 보고 누수 흔적이 있는지 네. 세입자한테도 물 새는지도 물어보고 이왕이면 특약 사항에도 누수에 대해서는 좀 없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빌라에 대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끝나고 또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가실래요? 지금까지 김윤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